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브라질의 언어와 문화를 만나다 강의를 함께할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임소라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브라질의 지정학적 위치를 비롯해 여러 가지 어떤 남아메리카 안에서의 위상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브라질의 국가 정보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브라질 사회문화의 특징과 우리에게 있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함의를 살펴본 뒤에 간단하게 포르투갈어 몇 마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브라질의 위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브라질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남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해 있다는 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도상에서 대척점에 위치한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대척점이라는 용어는 지구의 한 지점에서 다른 반대편에 위치한 지점을 지칭하는 기준으로 봤었을 때 반대편을 지칭하는 용어인 것처럼 우리 서울 한복판에서 땅을 파고 이렇게 지구의 중심으로 이렇게 중심을 거쳐서 저 반대까지 간다고 한다면 브라질의 앞바다 대서양 연안에 도착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 말처럼 브라질은 우리하고는 180도 다른 속성을 지닌 나라입니다. 근데 어떤 굉장히 다른 매력을 가진 사람들은 훨씬 더 끌린다는 속설이 있는 것처럼 브라질이랑 우리는 굉장히 다른 산업적인 특성 혹은 이질적인 유전자적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만났었을 때 오히려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교류가 훨씬 더 어떤 뭔가 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정학적 위치를 살펴보면 남아메리카 대륙에 총 12개국이 있어요. 그 12개국 중 칠레와 에콰도르를 제외한 나머지 10개국과 브라질은 접경을 하고 있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있는 국가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주요국을 저희가 ABC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르헨티나 A, 그리고 브라질의 B, 그리고 칠레 C를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표현이 ABC 국가라는 용어인데 이 ABC 국가 중에 리더 국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기후적 특성으로 보면 남아메리카는 열대, 아열대, 사바나 건조기후, 온대까지 다 아우르는 굉장히 다양한 지형적 특성, 기후적 특성을 갖고 있는 대륙인데 이 모든 기후적 특성이나 지형적 특성을 브라질 한 나라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지도에서처럼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영토적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크고 광대하고 어떤 문화적이나 여러 가지 어떤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어서 어떤 리더국으로서 패권국으로서 자림할 만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보실 수 있죠. 언어들로 보시면 언어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스페인, 포르투갈어만 생각을 하시는데 보시다시피 영어라든지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미에 위치한 국가들은 프랑스어라든지 네덜란드어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속성을 가진 남아메리카 국가들처럼 브라질 역시도 굉장히 다양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우리 한반도의 38배 되는 국가이기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는 5위에 해당되는 국가입니다. 수도는 브라질리아고요. 우리가 흔히 상파울루 리우만 생각하시는데 우리의 세종시 같은 행정수도가 브라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종시가 실제로 이 브라질리아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요 도시 상파울루 리우고요. 인구로 따졌을 때는 2억이 넘습니다. 전 세계 6위에 해당되는 수치고 그리고 인종은 백인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어떤 혼혈인종이나 흑인이 많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잘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측면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혼혈인이라고 지금 칭해졌었을 때는 그 흑인과 백인의 혼혈인 물라토라고 지칭하는 흑백 혼혈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천주교 신자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어떤 정령신앙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아프리카 토속 종교인 깐돔블레라든지 혹은 인디오의 어떤 종교에서 기원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어적으로는 당연히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고 그 화폐 단위는 헤알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달러당 5.61헤알 해당되고 있고 우리와 동일한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 대통령은 자이르 볼소나루 대통령이고요. 그 보수의 대표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대통령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GDP 규모로 따지면 1조 8천억 달러가 넘는 진짜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1인당 GDP는 좀 낮아요.
예, 브라질을 떠올리시면 양극화 이야기하시는데 그 양극화를 떠올리게 하는 기본적인 수치 자체가 여기에 반영된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 조금은 호조되고 있다가 요새 코로나 이후로 좀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 상승률 역시도 코로나 이후로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브라질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보통 이 용어를 가장 먼저 써요. 원시와 첨단이 공존하는 나라. 우리는 브라질 아마존 여러 가지 자연, 웅장한 자연물만 보통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지도 그 대서양 연안 쪽이죠. 그래서 무슨 첨단 기지 같은 거 이렇게 보이실 거고 그리고 이 어떤 석유 시추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어떤 그 항공 사의 모습들, 항공기 모습들 보실 텐데 이처럼 우주 첨단 항공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몰랐던 그런 기술력들을 갖고 있는 그리고 이제 바이오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흔히 산업구조 이야기할 때 상강하박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우리는 보통 경공업부터 시작을 해서 중공업, 그다음에 첨단 산업까지 이렇게 발전 과정을 거쳤는데 브라질은 이 밑에 단계 제일 어떤 경공업 중심의 기초적인 단계를 건너뛰고 중공업부터 발전 단계를 시작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제조업 기반 자체가 조금은 취약한 쪽이어서 그래서 우리랑 뭔가 우리는 좀 제조업 기반이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자원이 많고 여러 가지로 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두 양국 관계라고 보실 수 있고 도시화율은 제가 실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브라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떤 밀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 한국, 미국, 브라질 비교해서 올려놓은 그 수치처럼 2020년 기준으로 보실 때 브라질 87.1%입니다. 대도시의 비중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예요. 아까 보셨던 그 지도에서 대서양 연안을 중심으로 대부분이 어떤 대도시 국가, 대도시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마존 밀림만 위치해 있는 나라가 브라질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처음 도착했었을 때 그 대서양 연안을 중심으로 식민지화가 시작되면서 대서양 연안의 도시들이 집중적으로 형성된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내륙 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지금 하늘의 축복을 받은 땅이라고 제가 언급도 해놨는데 어떤 자원 하면 또 브라질이거든요. 그런 어떤 자원적으로 그런 잠재적인 그 영향들을 발휘하는 장소들은 사실은 다 내륙 쪽에 위치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북부 열대, 뭐 내륙 사바나, 중부 아열대, 남부 온대처럼 각각의 기후에 따라서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다양한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담수 자원은 아마존에서 기원한 거라고 보실 수 있고 천연가스, 원유, 철광석들이 많이 나는 나라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생물 다양성 역시도 이렇게 다양한 기후 조건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개발 가능 미경작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브라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보물단지로 인식되는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그럼 브라질 이 축복받은 땅이라고 지칭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이 브라질이라는 곳은 1500년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 알려지게 됩니다. 원래 브라질이라는 용어로 불리게 됐던 건 아니고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도착하면서 지어진 이름이 브라질이었어요. 이 브라질에서 나는 그 빨간색 염료를 추출하는 파우브라질이라고 있었는데 이 파우브라질이라는 염료 나무를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유럽에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을 부르게 된 뭐 그런 기원 속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브라질이라는 명칭 자체가 중세 유럽에서 파라다이스를 지칭하는 용어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파우브라질이라는 말이 브라질 나무라는 뜻인데 그 천국에서 나는 혹은 유토피아에서 나는 뭐 파라다이스에서 나는 나무라는 뜻으로 불려졌던 명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명칭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좀 다르게 이 지역에는 주로 인구 구성의 시작이 이 아프리카에서 어떤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어떤 흑인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의 인구의 대다수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민 경험이라는 뼈아픈 그 경험을 통해서 시작된 나라이면서 동시에 19세기에 커피 농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유럽에서의 다양한 이민자들이 건너오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졌던 국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이질적인 속성들이 충돌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가 브라질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브라질에서는 커다란 어떤 전쟁이라든지 유혈 사태라든지 우리가 치안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국가 단위의 대대적인 내전이나 이런 것들이 단 한 번도 없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한 어떤 이유로 사회적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게 뭐 축제나 우리 알고 있는 뭐 축구나 이런 문화적 어떤 아이콘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평가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혼혈 문화에 기반한 뭔가 이질적인 것들을 하나로 융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그 1500년 발견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게 제도적인 측면에서건 의식적인 측면에서건 어떤 흑인 문화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흑인 문화가 어떤 기본적인 소스가 된 우리 문화적 아이콘들, 삼바, 축구, 그리고 깐돔블레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브라질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열거하는 그러한 문화적 속성들이 어떤 브라질에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떤 이렇게 절충시켜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이질적인 속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단일한 브라질이라는 국가의 틀 안에서 단일한 정체성을 또 보여주는 게 브라질 사람들의 속성이라고 해서 따로 또 가치라는 용어를 여기에 썼어요.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카톨릭 문화에 기반한 가족 중심의 문화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변화하듯 브라질 역시도 지금 노령화라든지 저출산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부장에서 가무장 이 부분은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가 여성 인구 비율이 훨씬 높아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혼이 많이 이루어졌다가 지금 만혼의 형태로 평균 33세에서 34세에 결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자녀를 선호하던 문화에서 한자녀 선호하는 문화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은 그래서 이 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조만간 10년, 20년 후 이런 문화적 속성 이야기를 드릴 때는 조금 어떤 개인 중심의 어떤 이런 아이콘 들이 조금 대표적인 속성으로 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보다는 나라는 명칭으로 브라질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남아메리카 안에서의 위상을 설명할 때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아메리카 다른 국가들하고 언어적으로도 다르고 인종적 속성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문화적 속성도 많이 달라서 그들과 동일시되는 같은 어떤 한 묶음으로 처리되는 것들을 브라질 사람들은 굉장히 꺼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도 다르고 여러 가지 어떤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대륙권 중심으로 우리 외교라든지 어떤 기업에서 접근할 때도 라틴 아메리카 담당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 대륙 중심이 아닌 사실은 그 안에서도 어떤 언어적인 혹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접근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바로 브라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속성들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카톨릭 문화권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 유럽의 카톨릭 문화라기보다는 이질적인 속성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프리카의 그 종교적 특성이라든지 인디오들이 갖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종교적 특성들까지 같이 이 안에 어우러진 조금은 뭐 이렇게 그 도가니탕 같은 혹은 샐러드 볼 같은 그러한 다양한 속성을 가진 카톨릭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제단 안에도 이렇게 미사라고 보통 지칭을 하는데 그 제례 의식 안에도 사실은 그 어떤 샤머니즘적 속성들이 이렇게 허용되는 조금은 관용적인 카톨릭 문화를 갖고 있는 게 이 브라질의 카톨릭 문화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어떤 속성을 지칭해서 제설 혼합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 의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미래보다는 현재라고 제가 기술을 했는데 현재적 가치에 굉장히 중점을 많이 둬요. 그래서 어떤 뭐 당장 즐기는 것을 미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포기한다든지 그러기보다는 뭐 현재 뭔가 즐길 거리나 유흥거리나 뭐 카니발이나 뭐 축제 즐기는 모습들 보시면 흔히 연상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문화적 속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노사관계 이야기를 하실 때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보실 수 있죠. 이러한 브라질의 속성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어떤 주식이 페이잠 공화호스라는 보시는 것처럼 따로 담겨 있지만 하나로 섞어서 먹는 대표적인 주식 문화 중에 하나고요. 리우 카니발 역시도 유럽, 인디오, 아프리카의 세 가지 문화가 하나로 아우러진 축제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브라질이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어떤 우리는 주로 이제 브라질 하면 조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의 의견에서 많이 생각을 해서
뭔가 이렇게 조금은 뭐 열정적이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고 의뢰 많이 따지지 않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비즈니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에티켓이자 그 상관습 문화잖아요. 그래서 인사 방식서부터 조금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볼키스,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사교적인 브라질 사람들의 속성을 반영해서 볼키스를 주로 주고받게 되고요. 근데 유럽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자주 빈번하게 처음 만나는 사이에서도 볼키스를 주고받습니다. 이게 조금은 다른 속성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상관습 쪽에서는 브라질 사람들이 굉장히 느긋해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조금은 민감한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덜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까다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교육적인 측면에서 예, 서류로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게 브라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서류 작성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 이재와 관련된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되면 평소에는 느긋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돌변하는 게 브라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대로만 판단해서는 조금 실수하실, 시행착오를 겪으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약속 시간 역시도 그 비격식 뭐 이런 문화를 이제 보여주는 사교적인 모임이라든지 친구들끼리 모임에서는 파티나 이런 데는 늦게 등장하는 게 오히려 예의지만, 비즈니스 약속 시에는 칼같이 약속을 지키는 게 브라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여서 이 부분 역시도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에티켓으로 보시면 우리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진 않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이에서. 근데 브라질 사람들은 이 미스터라든지 영어의 미스즈 같은 존칭을 나타내는 그 혹격 뒤에 이름을 다이렉트로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어떤 이름을 부르는 거에 대해서 어떤 예법에 어긋난다라든지 이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하고는 180도 다른 그런 시선의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식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어떤 전 세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글로벌 에티켓 정도를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서 특별한 언급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브라질 이렇게 다르지만 어떤 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했었을 때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뭐 제조 분야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IT 첨단 기술과 그들이 갖고 있는 바이오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의 접목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들을 낼 부분들을 찾아서, 특히 최근에는 보건 협력 분야겠죠. 전략적 협력 관계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시선이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전략적 협력 관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통은 하실 수 있어야 하니까 어떤 간단하게 포르투갈어 한마디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어는 라틴어에서 기원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 성 구분을 해요. 그리고 이 유럽에서 쓰는, 포르투갈이 유럽에서 대표적으로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인데, 유럽에서 쓰는 포르투갈어와 브라질에서 쓰는 포르투갈어가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의 차이처럼,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차이로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다양한 다른 그 격차를 지니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물론 동일해 26개의 알파벳을 동일하게 쓰지만 이게 조금 지역적으로 달라서 저희는 이제 브라질식 포르투갈어에 맞춰서 오늘 소개를 드리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문법은 같습니다. 그래서 명사의 성과 수에 따라서 일치를 시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동사에 따라서, 그리고 동사가 인칭미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고, 성수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를 해서 이 부분이 한국어 화자가 포르투갈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브라질식 포르투갈어에서는 문장 전체를 다 갖춰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여러 이질적인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출신의 그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건너온 사람들이 빠르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다 거쳐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조금은 유럽식 포르투갈어보다는 좀 더 간단하고 축약형 형태가 많이 쓰이는 형태가 브라질식 포르투갈어가 가지는 어떤 대표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식을 아주 엄격하게 따지기보단 이런 나이의 뭐 격식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어떤 비즈니스 뭐 할 때라든지 주로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쓰게 되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20살 정도의 나이 차이에도 이런 비격식체, 어이 뚜두봉 같은, 뚜두뱅 같은 이런 용어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뚜두봉 쓰셔도 되고 뚜두뱅 두 가지 다 허용이 되는데, 여기는 뚜두뱅을 실었어요. 그래서 어이 뚜두뱅 하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해당되는 표현이고, 그리고 영어의 땡큐에 해당되는 감사를 나타내는 표현은 본인이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실 때 남성은 남성어미 우를 활용하셔서 obrigado라고 하시면 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R을 씁니다. 그래서 obriga다라고 대답하시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되고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하실 때는 영어의 I에 해당되는 용어가 eu고 비동사 so입니다. eu sou 철수, eu sou 영희 형태로 본인의 이름을 지칭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고요. 나는 한국인입니다 역시도 앞에서 보셨던 eu sou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남성은 코레아노, 여성은 코레아나 라고 지칭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축하합니다 라는 용어 역시도 굳이 동사 활용이나 뭐 성수일치 이런 거 하시지 않으셔도 간단하게 이 한마디로 해결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Parabéns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라는 용어 요 용어는 말하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남성에게는 bem-vindo, 여성에게는 bem-vinda 라고 하시면 바이어 맞이하실 때 혹은 뭔가 새롭게 만나는 누군가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네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지금까지 포르투갈어와 관련된 간단한 기초 회화 용어들 보셨는데 이렇게 짧은 회화 용어지만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바로 써먹으시기에는 조금 힘드실 수 있겠죠. 그렇게 기억이 안 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바디랭귀지 하나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뭐 감사합니다라든지 안녕하세요라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메뉴를 시키실 때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영수증을 부탁할 때라든지 누군가를 부르고 누군가에게 긍정의 인사를 전하실 때 포르투갈어에서는 엄지척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광고에서 나왔던 그 따봉 역시도 사실은 이 엄지척과 함께 보셨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뭐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OK 표시에 해당되는 요 표현을 쓰잖아요. 요게 이제 우리하고는 또 180도 다른 브라질 사람들의 접근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포르투갈어를 쓰는 이 브라질에서는 요 표시는 요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쓰시면 안 되고 이 엄지척에 해당되는 요 표현이 감사합니다. 아니면 좋습니다. 뭐 택시 뭐 타도 될까요? 라든지 아니면 뭐 메뉴 갖다 주세요. 라든지 여러 가지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긍정의 커뮤니케이션 용어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브라질의 언어와 문화를 만나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